눈물을 심어본 적 있는 당신에게. 이주해 산문. 에트르. 수모의 공동체는 어떤 방언을 쓰는가? 6년 만에 첫 소설집을 묶었다. 드디어 마침내보다 무사히라는 부사를 더 자주 떠올렸다. 습작 시절 문우들과 나누었던 말들도 생각났다. 그때 우리는 어차피 늦은 것, 죽기 전에 작은 책 한 권만 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건 가능성 자금을 향한 푸념이기도 했고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조이기도 했다. 출간 직후 편집자가 보내준 책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6년 동안 애써 밀쳐두었던 자기 연민이 언제라도 이쪽을 향해 덮쳐오겠다고 음험하게 일렁이는 환영을 본 것도 같았다. 편집자와 교정지를 주고받으며 원고를 책의 꼴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폴 리퀘르의 서사 정체성에 관해 자주 생각했다. 리퀘르는 인간 실존의 의미는 이야기 담론 속에서 기억되고 회상되는 능력이고 잊히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려고 글을 쓰는가 생각했다. 어떤 면모를 잊히고 싶지 않아 쓰는 고통을 감수하는가.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혹시 자기 전시의 욕망이 개입한 착각이 아닐까. 그러나 문장의 형태로 짠 이야기들은 순전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허구라고 말하기엔 곳곳에 내가 숨어 있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풀어낸 문장들은 자주 당신의 이야기와 부딪혀 단단한 결절을 이루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본 책 안에 새롭게 당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책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친구가 인터넷 서점 화면을 캡처해 단톡방에 올렸다. 큰애 고등학교 학부모 독서 동아리에서 만난 이들과 7년째 꾸려가고 있는 모임이었다. 우리 모임은 독서 모임이기도 했고 뜨개질 모임이기도 했으며 고건축물과 박물관, 미술관 탐방 모임이기도 했다. 이들 덕분에 단편 우리가 파주에 가면 꼭 날이 흐리지를 쓸 수 있었다. 파주는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이고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파주에 가면 꼭 날이 흐렸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먹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흩뿌렸다. 그러나 5명의 기혼 유자녀 여성이 만날 약속을 잡으려면 날씨 따위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언젠가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없는 국방대 앞 매운탕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명절 연휴 직후였고 몇몇은 심각한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모임을 시작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낮술을 마셨다. 보글보글 끓는 매운탕 냄비를 가운데 놓고 경쾌하게 소주잔을 부딪혔다. 누구는 시댁에서 만난 차별의 경험을 토로했고 누구는 남편이 안겨준 서러움을 언급했다. 우리는 불쾌한 기분을 털어내려고 더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어느새 식당 안을 가득 메운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혐오를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았다. 누군가 큰 소리로 혀를 찼다. 옆편네들이 재수없게. 순간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 모욕을 느낀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수모는 아무리 자주 겪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수치심을 삼키는 심정으로 우리는 각자 잔에 남은 술을 털어넣었다. 책을 읽은 친구들이 이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부터 자신들을 뮤즈라 부르라고 큰소리쳤다. 겨우 뮤즈? 당신들은 영감을 주는 뮤즈만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과 기억의 실로 함께 이야기를 짜내려간 동지다. 내 나이가 되면 옆편네나 아줌마 같은 멸칭에 익숙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안다. 자주를 섞어 스스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사람도 자신이 고른 단어에 자신이 다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아줌마를 만난 적이 있다. 과외를 가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몹시 붐볐다.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정신없이 등을 떠밀렸다. 전철역 앞에 내렸을 때 누가 팔을 붙잡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보다 3살 많은 같은 대학 선배 언니였다. 언니는 방금 버스 안에서 누가 내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는 걸 봤다며 당장 지갑을 찾으러 가자고 했다. 얼른 확인해보니 정말로 가방 안에 지갑만 사라져 있었다.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들어있었고 귀갓길에 전공책을 사려고 찾아둔 10,000원권 지폐도 제법 많이 들어있었다. 처음 당한 일에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붙잡고 언니는 길을 건너 학교 앞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언니는 내 지갑을 훔쳐간 사람은 출퇴근 시간에 학교 앞과 전철역을 오가는 버스에서 활약하는 상습 소매치기인데 자기가 얼굴을 아니 꼭 잡아 내 지갑을 찾아주겠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지갑을 영영 찾을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과 이미 과외 시간에 늦어버렸다는 낭패감,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나 싶은 당혹감으로 복잡했다. 학교 정문 앞으로 돌아온 언니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정류장 근처를 둘러보다가 저만 채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왜소한 노인을 향해 달려갔다. 언니는 노인의 팔을 와락 붙잡고 소리쳤다. 아저씨, 저 학생 지갑 훔쳐갔죠? 내가 다 봤어요. 노인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댔지만 나와 언니를 번갈아 보는 눈빛에 겁이 잔뜩 실려 있었다. 언니는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일러댔다. 언뜻 젊은이가 노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언니는 강경했고 노인은 허약했다. 언니가 경찰서 말을 몇 번 반복하자 노인은 체념한 얼굴로 양말 속에 감춰둔 10,000원권 지폐 뭉치를 꺼냈다. 내가 과외를 하고 받는 한 달 보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무사히 전공책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다. 지갑은 벌써 칼로 잘라 학교 담장 너머 풀숲에 던졌고 신분증은 하수구 구멍에 버렸다고 했다. 언니가 담장 너머를 살피다가 지갑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노인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멀어졌다. 아저씨, 그렇게 살지 마요. 언니가 노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언니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온몸이 떨리며 눈물부터 나왔다. 나는 겁먹은 어린애처럼 볼품없이 울었다. 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겨우 울음을 가라앉히고 사례를 하고 싶다며 언니의 연락처를 물었다. 언니는 사례 같은 건 됐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인 언니의 말을 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프게 기억한다. 나는 20살에 결혼하고 애를 낳은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원래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쪽 지갑이 털리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그쪽도 나중에 아줌마가 되면 나처럼 할 거예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정의로움이 결합한 언니의 용기를 아줌마의 오지랖이라는 말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안다. 신입생 시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돌보며 대학에 다녔을 당시 언니의 생활을 짐작해보다 도리지를 치기도 여러 번이었다.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 남의 행과 불행을 제멋대로 짐작하면 안 돼. 그러나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을 생활 속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동료 여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라면 언니는 분명히 돌부리에 채어 넘어진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나이 들었을 거라고 믿게 된다.
소매치기 노인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아줌마는 삶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배반하거나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가끔 반짝일 뿐 결코 저절로 빛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을 것이다. 명절에 만난 엄마는 홀로 다른 속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쩍 늙어 있었다. 그러면서 소파가 많이 낡아 쓰기에 불편하니 새 소파로 바꾸자거나 에어컨이 오래되어 자꾸 고장나니 이참에 새로 사자거나 하는 자식들의 말을 한사코 거부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쓸데없는 일에 무슨 돈을 쓰느냐는 엄마의 일관된 항변이었다.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랑이는 가끔은 마음을 다치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로 이어져 그땐 그랬지 하는 애틋한 웃음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번 명절에도 엄마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고 자주 말했다. 외할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지? 엄마는 헤아려보지도 않고 곧바로 대답했다. 96살에. 그럼 엄마도 96살은 넘게 살아야겠네. 자기 엄마보다 오래 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막내 같은 내 말에 엄마는 항복하듯 웃었다. 96살 넘게 살면 지금 소파를 바꿔도 10년은 넘게 쓸 수 있겠네. 얼른 소파 알아보자. 언니랑 나는 보란듯이 소파를 검색했다.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유, 징그러워. 앞으로 10년도 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방금 상을 물린 자식들 간식을 내오겠다며 끙 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엄마 옆에서 과일을 깎다가 나는 자전적 글쓰기의 전범이자 에세이스트, 비평가인 비비언 고닉의 회고록, 사나운 애착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노년의 엄마가 중년의 딸에게 말한다. 정말 그렇네.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세월만 가버려. 딸의 대답에 엄마는 결심이라도 한 듯 강철 같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그러니까 네가 다 써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걸 다 써야 해. 처음 신인 소설상을 받으며 소위 등단을 했을 때 엄마는 내 소설이 실린 문예지를 가만가만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네가 나왔을까? 나는 엄마로 이루어진 물질인걸. 나는 깜짝 놀라 속으로 대꾸했다. 엄마는 내 이야기의 원형이다. 엄마가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되물림되었고 그것들을 되찾는 방법은 고닉의 문장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방법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수모의 공동체는 공통기억으로 굴러간다. 그곳은 여성이라는 이름의 방언을 사용한다. 그 언어를 체득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은 기꺼이 미움과 불화를 각오하고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같다. 단 한 번의 포옹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일보다는 나란히 한 방향으로 걸으며 긴 여정을 시작하는 일에 가깝다. 이제 겨우 한 고개를 넘었으니 갈 길이 멀다.